어느 날 한 할머니는 평생 모은 저축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약을 살 돈조차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는 돈을 빌려간 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은 자식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가장 싼 방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노년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노년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깨달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젊은 시절 우정은 보통 커피 한 잔, 소소한 여행 혹은 밤새 통화하는 일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65세라는 문턱을 넘어서면서 사람이 점점 느려지고 삶의 속도를 늦추고 생각이 깊어지는 나이가 되면 우정 또한 단순한 함께 있음 이상이 됩니다. 이 시기의 우정은 무엇보다도 더 쉽게 깨질 수 있으며 특히 돈이라는 요소가 개입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인천시에 사는 박정수 씨 8세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그는 은퇴 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연금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이후 박 씨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공원에서 장기를 두고 주말엔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모임의 민 씨가 박 씨에게 아내의 병원비가 급하다고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이었기에 박 씨는 망설임 없이 노후 의료비로 모아둔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 나이에 우리에겐 서로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친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박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후 민 씨는 점점 모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도 나오지 않고 메시지도 답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박 씨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피하려는 태도와 신뢰가 무너진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렵게 만남이 성사되었고 박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돈 빌린 거 기억하지? 그러자 민 씨는 머쓱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 사이에 돈 이야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날 이후 박 씨는 아침 공원 산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자리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오랜 친구 하나를 잃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아침 공원 산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자리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오랜 친구 하나를 잃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돈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망가뜨리는 무언가가 되는 건 아닐까? 박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41%가 금전 문제로 인해 친구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한 돈 빌림에서부터 공동 투자, 식사비 정산 등 젊었을 땐 사소했던 문제가 이제는 오해와 상처, 침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질투와 경제적 압박감 노년이 되면 친구들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자식이 잘 돌봐주고 넉넉한 생활을 하며 어떤 이는 기초연금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겉으론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지만 속마음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쟤는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 같네. 자식들이 잘 나가나 보다. 이러한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비교하게 마련이고 그로 인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돈이 개입되면 질투는 쉽게 시기심으로 변해 관계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늘 친구들 식사비를 대신 계산하게 되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늘 얻어먹는 입장이라면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년의 재정적 압박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기에 새로운 수입을 얻기 어렵고 소비 하나하나가 신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친구와의 돈 관계는 아주 사소한 일, 선물 비용을 나누거나 여행 경비를 분담하는 것조차 불안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 안의 이해관계 충돌, 수십 년 이어진 관계일수록 과거의 기억이나 위계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 모임엔 항상 한턱 쏘는 사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 항상 챙겨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재정 상태가 바뀌게 되면 역할도 자연스럽게 변해야 합니다. 최 씨 10세는 과거 친구들 모임에서 늘 계산을 도맡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고급 음식점을 찾고 과거처럼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최 씨는 늘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거절하면 옛날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던 거죠. 결국 그는 어느 날부터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몸이 안 좋은가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엔 나는 지금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돈보다 더 큰 것을 내려놨다는 슬픔이 자리했습니다. 65세 이후 진정한 우정의 가치. 한국의 한 설문조사에서 고령자들이 꼽은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는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자식도 가족도 아닌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친구.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오래된 우정이 금전 문제 앞에 가장 쉽게 상처받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노년의 우정은 절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진리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시되고 침묵이 답이 된다면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함께했던 수십 년의 정입니다. 자존심을 잃지 않고 우정을 지키는 방법은 단순히 돈 이야기를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금전이 전혀 얽히지 않는 관계는 드뭅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부산의 한 노인 모임에서는 암묵적 룰을 정해두었습니다. 모든 모임에서 각자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고 누군가가 한턱을 낼 땐 반드시 사전에 말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개인적으로 빌리지 않고 모임 전체의 상황을 공유한 뒤 모두가 합의해서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에게 부담이 쏠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갚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금액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워둡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친구에게 소액을 건네고 빌려준 것이 아닌 주는 것으로 여기면 누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관계도 유지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돈은 더 이상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여전히 관계 속에서 현실적인 요소입니다. 우정은 각자의 경계를 지키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우리가 친구가 된 이유가 돈이 아니라 시간, 동행, 신뢰였음을 기억할 때 더욱 깊어지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는 늘 가족의 짐을 짊어진 존재였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던 걸음, 자녀의 학비, 병든 부모님의 약값, 그리고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지던 모습. 사람들은 부모는 큰 나무라고 합니다. 햇볕과 비바람을 모두 막아주는 존재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은 약해지고 가족 내 역할도 바뀌어 갑니다. 슬픈 현실은 나이가 들어서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재정적 책임에서 은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울산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71세 이선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달 큰아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40대가 넘은 아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실직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도와주려 했어요. 일이 끊겨서 힘들다길래요.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이젠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엄마 이번 주 힘들어요. 엄마는 나 안 사랑해? 하고 문자가 와요. 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연금은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고 예전에 청소 노동자로 일하면서 모아둔 저금이 전부입니다. 시장에 자주 가지도 않고 겨울에도 난방을 켜지 않으며 한 달에 40만 원을 아들에게 보내기 위해 절약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안 주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요. 엄마라는 게 자식이 배부르게 살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내가 이 아이를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어른이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모와 자식, 서로의 기대. 한국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효문화가가 크게 작용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기대 차이도 문제입니다. 부모는 언젠가 자식이 은혜를 갚으리라 기대하고 자식은 부모의 도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정 씨는 아들의 카페 창업을 돕기 위해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가게는 문을 닫았고 아들은 결국 아내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지금은 값싼 고시원에 혼자 살며 가끔은 무료 급식을 이용합니다.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제가 너무 꿈을 꿨어요. 한번 도와주면 잘 일어설 줄 알았죠. 하지만 사람은 돈만으로는 성장하지 않더군요. 부모 세대는 자녀가 나이 들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과 고민으로 바쁘고 효도하겠다는 말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픈 건 돈이 돌아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모가 잊혀지고 의무처럼 여겨지는 관계가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책감 한편 자녀들도 부모를 재정적으로 돕지 못하거나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보다는 점점 거리를 두거나 돈만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37세 여성은 말합니다.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긴 해요. 그런데 고향에 가는 건 꺼려져요. 가면 언제 결혼하니? 왜 같이 안 사니? 같은 말씀이 나오니까요. 답답하지만 죄송하기도 해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시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이처럼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현실이 어긋나면서 세대 간 거리감은 커지고 갑니다. 노년층은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젊은 세대는 해명을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합니다. 결국 누가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침묵과 피로가 가족의 온도를 식혀버리는 것입니다. 재정 연결이 아닌 압박. 2024년 한국가족발전연구원에 따르면 30세 50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본 적 있는 노년층이 전체의 52%에 달하며 그중 40% 이상이 본인의 재정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계속 지원을 멈추지 못합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슬픈 것은 돈이 가족 간의 정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될 경우 사랑이 의무로 바뀌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자녀는 그리워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하고 부모는 사랑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이 두려워서 주게 됩니다. 그렇게 가족 간의 감정은 점점 침묵 속에 사라지고 서로가 자원 또는 부담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노년에 해야 할 현명한 선택, 나를 잃지 않는 사랑. 왜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정과 존엄을 지키는 것 또한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자녀 역시 장기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주에는 100일클럽이라는 노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들은 노년의 재정 관리와
자녀와의 경계 설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모임의 73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사랑스럽죠. 하지만 모든 걸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진 걸 다 써버리면 자식의 마음도 다 말라버릴 겁니다. 그녀는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내가 다 없어질 때까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몇 차례 안 돼라고 말한 후 아들이 스스로 안정된 직장을 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자리가 새롭게 정리된 것뿐입니다. 자립과 자존의 가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고요하고 자립적인 노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늙어도 스스로 살아가며 불필요한 불만 없이 인생을 즐기고 필요한 순간 노라고 말할 줄 아는 모습은 자녀에게 책임과 성숙을 가르쳐 줍니다. 재정적 지원을 거절한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도움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며 거절을 통해 자녀는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도 아무리 깊어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돈은 때로는 관계의 접착제가 되지만 때로는 예리한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의 재정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한 방식입니다. 희생과 원망 없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이제는 어르신들도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노인이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때 자녀에게도 진정한 인격과 삶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거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박미자 할머니는 70이 되던 해 인생의 마지막은 평온할 줄 알았다.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일이나 자식 양육의 무게에서 벗어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기다렸던 그 평온함은 오히려 무서운 정적이었다. 자식들이 다 커서 멀리 떠나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졌어요. 문득 주위를 돌아보니 도대체 누구를 가족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녀는 느리게 말하며 허공을 바라보았다. 3칸짜리 넓은 아파트에는 이제 한 사람만 남았다.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켜져 있다.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텅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다. TV 소리가 있으면 집안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노년은 한때 자신을 유용하게 느끼게 해주던 역할들을 서서히 잃어가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부모였고 노동자였으며 누군가에게는 의지처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때 교사였고 매일 학생들이 나에게 인사했지요. 지금 나는 깨끗이 정리된 서랍 속 물건 같아요. 조용하고 잊힌 존재.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다. 부산에 사는 68세 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 매일 식사 준비를 하고 빨래를 하지만 함께 식사하는 일은 드물다. 각자 생활이 다 달라요. 제가 밥을 해놓으면 그들은 알아서 먹고 각자 방으로 가요. 하루에 내가 하는 말이 20마디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만 오는 게 아니다. 가족 사이에 있어도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존재감은 사라진다. 적막한 식사 시간, 부딪히는 그릇 소리조차 침묵을 덮지 못한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친구들도 병, 이사 혹은 삶의 흐름 속에 멀어져 간다. 74세 강 할아버지는 한때 공원에서 바둑을 두던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2사람만 남았다. 아직도 친구들 전화번호는 지우지 않았어요. 가끔 들여다보면 그들이 아직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서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은 더 어렵다.
자신을 이해해주던 이들을 잃는 건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는 듯한 상실이다. 2023년 한국인구복지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도시에 사는 노인 중 45% 이상이 스스로를 매우 외롭다 또는 정기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외로움은 우울증, 불면, 기억력 감퇴는 물론 조기 사망 위험까지 높인다. 76세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을 때 아무도 모를까봐 그게 더 무서워요. 기술, 언어, 빠른 생활 방식은 노인들을 점점 소외시킨다. 서울에 사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타자기를 썼고 종이신문을 읽었지요. 이젠 사람들이 나한테 스마트폰을 주는데 어디를 눌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따라갈 수 없고 아무도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으니 결국 노인들은 점점 자신을 닫고 사회 속에서 사라져간다. 비록 한켠으로 밀려났을지라도 삶의 기쁨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서울의 한 스마트폰 교실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배우고 요리 채널을 보고 옛날 프로그램을 다시 보며 즐거움을 찾는다. 72세 남 할아버지는 말했다. 이제는 내가 쓸모없다고 느끼지 않아요. 또 어떤 노인들은 소박한 아침차 모임이나 산책 동호회를 만들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소속감을 되찾는다. 노년은 잊혀지는 마지막 장이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경청과 존중을 필요로 한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필요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는 그들이 다시 연결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단 한 통의 전화, 한마디 안부, 한 번의 손잡음으로 조용한 방 안에 따뜻한 빛을 다시 켤 수 있다. 사람은 나이 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잊혀져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멈추고 들어주고 다시 연결된다면 노인들은 여전히 부드러운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조용하지만 여러 세대를 따뜻하게 밝혀줄 수 있는 등불. 최은숙 할머니는 수원의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간다.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창가에는 선인장 화분이 놓여 있으며 오래된 텔레비전에선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나무 서랍장에는 각종 재정 관련 서류가 들어있다. 부자는 아니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내가 아직 의미 있게 살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노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모된다고 느끼는 것은 건강이나 시간의 여유가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자기 결정권이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자율성 상실은 삶의 의욕을 갉아먹는다. 의존이 당연시되는 시기에 경제적 자립은 마지막 남은 힘이자 품위와 삶의 선택권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 된다. 장심 6세는 과거 버스 기사였지만 계약직으로 일해 정기적인 연금은 없다. 하지만 50세부터 소액이라도 꾸준히 상호기금에 투자하고 저축한 덕분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을 갖게 되었다. 부자는 아니지만 약을 사거나 병원비를 내고 친구랑 커피 한잔 하는데 아무도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며 잃어버리는 그것, 바로 자기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존엄이다. 젊을 땐 돈이 투자와 부의 수단이지만 노인에게 돈은 자유의 상징이다. 거절할 권리, 선택할 권리, 동정을 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 반면 한 10세는 남편 사망 후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금과 아들의 지원에 의존해 살았다. 처음엔 사랑받고 보살핌 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돈을 부탁할 때마다 느껴지는 아들의 애매한 눈빛과 무심한 한숨은 그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아들이 직접 말은 안 해요. 근데 돈 좀 달라고 할 때마다 지갑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그냥 귀찮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직접 말로 들은 건 아니지만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는 감각은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었고 삶의 의욕도 점점 사라졌다.
자기 존중감이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은 노인을 우울증, 고립감, 자기 혐오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 많은 노인들이 또 하나의 조용한 폭력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 그것은 자녀의 걱정이라는 명분 아래 벌어지는 경제적 통제다. 서울에 사는 80세 할아버지는 한때 통장에 2억 원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가벼운 병을 앓은 뒤 딸이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며 모든 돈을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 계좌에 옮겼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 무엇을 사든 허락을 받아야 했다. 옷 한 벌, 과자 한 상자 사는 일마저도 심사를 거쳐야 했고 그렇게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법적 자율성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게 되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이러한 통제는 노인에게서 삶의 주체성을 앗아간다. 반면 경제적 독립을 지키는 노인은 가족 관계 또한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 대구에 사는 김씨 5세는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혼자 살고 있다. 딸은 결혼해 따로 살고 있지만 둘은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갖는다. 돈 때문에 부탁 안 하니까 딸이 저를 찾을 때 부담 없이 와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면 아들의 지원에 의존해 살았던 나 씨는 이렇게 말한다. 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근데 돈 줄 때마다 서로 어색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젊음을 제가 갉아먹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고립을 뜻하진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 기반이 안정된 노인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존중받으며 교류할 수 있고 스스로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 58세는 큰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뒤 남은 돈을 복지기금에 투자했다. 누구한테 보살핌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도 손주들 보러 가고 댄스 동호회도 나가요.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좋아서 만나요.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의무감 없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진심이 담긴 관계만이 오래가는 이유다. 물론 누구나 넉넉한 노후 자금을 가진 채 나이를 먹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은 부유함이 아니라 최소한 스스로 생계와 필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많은 기관이 고령자를 위한 금융관리 수업을 열고 있다. 생활비 계산법, 연금운용법, 사회보장제도의 활용법 등을 가르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22세는 커뮤니티 교육에 1년간 참여한 후 연금 수입을 약값, 식비, 여가, 비상금 등으로 나누어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전엔 생각 없이 쓰다가 말일엔 자식한테 손 벌렸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에요. 결국 경제적 자립은 노인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품위를 지키고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동정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삶. 젊음의 속도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단순한 자유야말로 가장 깊은 행복일지도 모른다. 노년은 종종 조용한 종착역처럼 그려진다. 몸은 느려지고 기억은 점차 사라지며 세상은 바삐 떠나가는 풍경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4가지 이야기, 친구 간의 작지만 치명적인 금전거래, 자녀에게 받은 상처, 조용한 통제의 아픔,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며 되찾은 자립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 노년은 결코 연약하지 않으며 그것은 작고 은밀한 깨어남의 시기이다. 사람은 이 시기에 삶을 가장 깊이 통찰하게 된다. 우리는 노년의 행복을 손주와 자식이 가득한 집, 돌봄과 사랑 속에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현실의 단면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된다. 그 행복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자식은 사랑이나 의무감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자율성을 빼앗고 수십 년 우정은 돈 앞에서 쉽게 갈라설 수 있다.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는 노인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희망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을 때 시작된다.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노인, 자녀의 계좌 통제에 상처를 드러내는 어머니, 작지만 자존심으로 빛나는 방에서 잔잔히 사는 할머니. 이러한 작은 결단은 한 사람의 삶에 가장 분명한 의미를 만든다. 이제 중요한 깨달음은 돈이 아니다. 노인은 여전히 충분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완전한 인격체라는 인식이다. 아무도 그들을 짐이라고 여길 권리는 없다. 늙어서 수입이 없어서 그들을 대변할 권리는 없다. 노인 역시 권리와 품위를 위해 용기 내어 일어서야 한다. 스스로 선택하고 존엄을 지켜야 한다. 한국의 오늘날 노년 세대는 전쟁과 가난, 가족 생계를 견뎌낸 이들이다. 그들은 일평생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돌본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은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경청과 자율로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 동정 어린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꾸리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사회적 지지, 젊은 세대의 이해, 그리고 노인 자신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돈을 넘어선다. 그것은 업보의 문제이고 내려놓음의 경험이며 자가 치유의 길이다. 상처를 드러내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끊는 노인은 이전의 업보를 풀어내는 듯하다. 용서는 체념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행위다. 자신을 빛으로 이끄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것이 삶의 윤회다. 내세가 아니라 이 삶 안에서의 변화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자식들을 바라보며 재정 자립을 얻은 어머니,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던 친구에게 용기를 낸 남자, 그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영혼의 재탄생이다. 그것은 기적이 아닌 각자의 용기와 통찰로 일어난 혁명이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전통적 가치인 효가 금전적 압박으로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 자식은 부모를 돌보기 어렵더라도 그렇다고 부모가 자신의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노인이 희생으로 자식을 조종해서도 안 된다. 진정 건강한 세대 간 관계는 공평함과 존중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만이 아니다. 마음, 인간관계, 자기 돌봄과 노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삶을 덜 소유하되 더 깊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 혼자서도 웃을 줄 아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그들의 부모, 조부모를 동정과 불쌍한 시선으로 보지 않고 존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들은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 숨까지도. 노년은 어둠이 아니다. 그저 부드럽게 빛나는 자리다. 상실과 상처와 오해를 품고 존중과 경청과 너그러움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치유의 빛이 비추는 시간이기 때문이다.